안녕하세요. 원투펀치 34번째 시간. 이번 주는 그린부터 시작합니다. 그린이 이번 주에도 K리그1 경기를 들고 왔는데요. K리그1 경기를 다룬다는 건 지금 우승 경쟁이 한창인 파이널 그룹 A에서 무언가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옐로우에서 당당하게 전북 승리를 예상한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놀랍게도 수원FC가 갈 길 바쁜 전북의 발목을 잡았고 이후에 울산은 제주를 상대로 극장 승리를 거두면서 전북과 울산의 승점이 동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승 경쟁에 있어서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그린에서는 전북과 수원FC와 전북의 경기에서 어떤 전술 양상이 있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전북이 수원FC에게 공략을 당했는지 알파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FC의 라인업입니다. 수원FC는 화면상으로는 백5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저는 백4로의 해석의 여지가 좀 더 많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김건웅 선수와 박주호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는데 수비와 미드필드에 큰 보탬이 되어준 두 선수였고요. 대신에 김승준 선수를 비롯한 공격진 부상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공격진 구성에 있어서 김도균 감독의 고민은 좀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라인업입니다. 모두바로우 선수가 울산전에서 교체 출전을 해서 복귀전을 치렀고 문선민 선수와 함께 조커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두바로우가 6개월 만에 선발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이우현 선수가 A매치 여파가 있는 이용 선수를 대신해서 오른쪽 풀백에 선발로 나왔고 구스타브와 이유첸코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이 되는데 이번 수원FC전에는 이유첸코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재문 선수를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드로 쓰는 모습이 있었지만 수원FC전에서는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두면서 조금 더 미드필드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4-3-2-1에 가까운 그 포메이션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3-2-1 포메이션은 저희가 지난 원투펀치 그린에서 다뤄드렸던 울산전의 포메이션과 거의 흡사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 운영이 울산전의 전술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북은 비슷한 특징들을 일단 시작부터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북이 공격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모두바로우 선수가 볼을 잡았고 일류첸코와 송민규가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전방에 포진이 돼 있는데요.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중앙 미드필드 3명은 상당히 좁게 라인을 그리고 있고 모두바로우, 일류첸코, 여기에 송민규 3명의 공격진, 3명의 중앙 미드필드. 하지만 4-3-2-1 형태로 울산전과 동일하게 조금 더 중앙 밀집형의 구조를 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보셔야 될 부분은 왼쪽 풀백 김진수보다 오른쪽 풀백 이우현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지난번 울산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김진수 선수를 빌드업 시에는 백3의 왼쪽 스토퍼처럼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오른쪽 풀백 이우현 선수가 조금 더 전진하는 형태로 공간의 폭을 벌리는 이 움직임을 가져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일단 이우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했을 때 오른쪽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왼쪽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왼쪽 공격은 폭을 벌리는 쿠니모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반대로 오른쪽은 이우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했을 때 수적 우위를 이승기 선수 또 이우현 선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니모토 선수가 왼쪽 폭을 벌리는 형태로 서 있었고 뒤쪽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볼을 배급하고 있었죠. 쿠니모토가 왼쪽을 폭을 벌리는 형태로 김진수 선수가 뒤쪽에 머무는 전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쿠니모토가 좀 더 폭을 벌리는 형태가 나왔고요. 공격진은 웬만해선 원톱 이유첸코와 그 뒤쪽에 모두바로우와 송민규 서로 너무 벌어지기보다는 좀 좁은 간격으로 중앙 밀집형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좀 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도 동일한 기조가 나오는데요. 전북이 수비를 할 때의 포진입니다. 바로우 선수가 볼이 있었던 수원FC의 오른쪽을 커버하느라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중앙 미드필드 3명은 이렇게 안쪽에 모여들고 있고 공격진 역시도 일반적인 3톱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폭을 좀 좁게 선 형태로 서로 간의 간격을 중앙 쪽으로 좁혀놓았죠. 김상식 감독의 4-3-2-1 전술 운용은 선수들을 중앙 밀집형으로 세우는 형태인데 울산전에는 이게 통했고요. 수원FC전에는 과연 이 전술이 통했느냐 이 여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격 시에도 수비 시에도 4-3-2-1과 가까운 전술 기존에 그대로 나오는 특징을 보여준 전북현대였고요. 상당히 선수들이 중앙 쪽에 포진이 됐는데 문제는 미드필드 공격이 너무 중앙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번 패스가 불발되긴 했지만 어쨌든 김수범 선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공간은 전북이 측면 공간을 중심으로 쉽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점은 좀 우려할 부분이 있었어요. 중앙 밀집형 전술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이나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꽤 용이함이 있지만
문제는 선수들의 수비 시간격이 너무 중앙 쪽으로 몰려 있을 때는 이렇게 측면 공간을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북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왼쪽 풀백 김진수 선수가 좀 더 비대칭 백스리에 가깝게 내려오면서 후방 변형 백스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김진수 선수는 오버래핑을 하기보단 내려와서 왼쪽 스토퍼의 역할에서 후방의 선수가 백스리가 되도록 공격 시 전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잡혀있진 않지만 이우현 선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전진하고 있다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쿠니모토 선수는 원래는 이 왼쪽 중앙 미드필드 자리지만 폭을 벌려서 이렇게 넓은 지점으로 이동을 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우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고 이번 패스는 불발이 됐지만 어쨌든 전북의 빌드업 시 전형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목할 건 전북이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우현 선수가 볼을 잡고 이승기 선수가 원투 파트너로 지금 옆에서 연계를 도와줬어요. 또 한 번 김진수 선수가 비대칭 백스리에 가깝게 뒤쪽에 머물고 이번에 쿠니모토 선수가 또 왼쪽을 지원하는 형태고요. 근데 김진수 선수는 뒤쪽에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는 잠깐 빌드업 보조를 나갔지만 쭉 올라가면서 모두바로와 함께 왼쪽 공격의 깊은 위치를 같이 연계해 나가려는 공간 침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의 경우는 일단 쿠니모토가 윙처럼 빠지고 모두바로와 함께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다소 뒤쪽에 머무르는데 뒤쪽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고 만약 상대가 김진수 선수를 아예 마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 변칙적으로 올라가서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전술적인 역할을 보여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진수 선수가 이번 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전북에서는 아직 부상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몸이 무겁거나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침투해야 될 때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는 등의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물론 울산전의 오프더블은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전북에서의 폼이 김진수 선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렇게 뒤쪽에 머무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는 결국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될 때 본인의 기동성을 보여줘야 공격으로의 전진과 뒤쪽에서 전술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전북에서 김진수 선수의 컨디션이 아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 전술이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오른쪽으로 이제 볼을 돌리거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땐 폭을 벌리는 이우현 그리고 이승기 여기에 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유첸코 선수가 원톱이지만 주로 측면으로 빠질 때는 이날 오른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쿠니모토 모두바로우로 왼쪽 깊은 지점에서는 두 명의 수적 우위 상황이 나오는데 오른쪽의 경우는 이우현, 이승기 연계를 도와주고 있지만 여기에 이유첸코까지 오른쪽으로 가세가 돼서 오버래핑하는 이우현 계속 중앙과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위주로 연계에 참여했던 이승기 그리고 내려와서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주는 이유첸코 그럴 때 공간으로 또 침투해 들어가는 오른쪽 윙포워드 송민규 오른쪽 수적 우위를 왼쪽보다 조금 더 만들려는 의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모두바로우와 쿠니모토 그리고 변칙적으로 김진수가 공간이 정말 넓게 열려있을 때 들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가 전북 기준 오른쪽으로 쏠릴 때 전북은 왼쪽으로 전환을 해서 최대한 쿠니모토의 왼발 킥이나 아니면 모두바로우의 개인 역량 이런 부분들을 넓은 공간에서 활용하려는 전술적인 의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조는요. 울산전의 전술적인 어떤 이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죠. 4-3-1 전술을 똑같이 쓰면서 그때 접근법과 동일하게 혹은 흡사하게 경기에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3-1 전술의 단점이 있는데 좌우를 넓게 쓰기에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뒤쪽에서 부여받은 전술적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공간이 났을 때 왼쪽에 오버래핑까지 가져가기에는 전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고 이날은 쿠니모토와 모두바로우의 동선이 울산전처럼 잘 짜여져 있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쿠니모토도 중앙 쪽으로 관여가 되거나 아니면 좀 안쪽으로 관여가 되면서 왼쪽 넓은 지점에 쿠니모토가 머무는 경우가 좀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바로우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좀 더 폭을 벌려서 본인이 넓은 공간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날 오히려 폭을 더 넓게 벌린 선수는 울산전과 다르게 쿠니모토가 아닌 모두바로우가 좀 더 이 넓은 지점에 포진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모두바로우는 결국 공격진 높이 올라가 있는 공격진이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이렇게 왼쪽 넓은 공간을 보고 백승호 선수가 전환을 했을 때 이 지점에 서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의 의도대로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왼쪽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선수들의 포진을 봤을 때 정작 왼쪽으로 전환했을 때 선수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전환할 때 미스가 나오거나 전환을 아예 못 나가는 경우들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작용될 만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왼쪽으로 전환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 뒤이어서 쿠니모토 선수가 오른쪽 수적 우위를 위해서 중앙 쪽에 좀 많이 관여가 됐는데 정작 왼쪽으로 전환을 해주지 못하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쿠니모토, 이우현, 이승기. 상대가 따라 나왔을 때 분명 이렇게 중앙 미드필드, 풀백, 내려오는 공격진 다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상대는 한쪽으로 많이 좁혀들었습니다. 이럴 때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면 참 좋았겠지만 모두바로우 쪽으로는 전환이 통과되지 않았고, 또 후방에서는 아무래도 모두바로우 쪽도 모두바로우 쪽이지만 그 뒤쪽에 있는 왼쪽의 넓은 공간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쪽으로의 전환 패스가 잘 통과되지 않거나 미스가 나온 부분, 또 이 전환 패스가 통과되는 공간을 후방의 선수들이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졌던 장면이었죠. 이 패스는 그 결과를 말해주는 패스였다고 생각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도 전북의 전환 패스 미스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수적 우위를 만들죠. 이번엔 일류첸코는 일단 가운데에 있고 대신에 쿠니모토 선수가 지금 또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왼쪽 넓은 공간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선수가 없었어요. 쿠니모토는 제가 봤을 때 울산전에라면 원래 이 지점에 있어서 전환 패스를 계속 받았지만 이날 쿠니모토의 지금 터치되는 위치를 보면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쿠니모토가 들어와서 오른쪽 수적 우위에 최대한 치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럴 때 이승기 선수가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승기 선수도 가운데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결국 왼쪽으로 전환할 때 전환 패스를 받을 타겟을 이날 경기에서는 모두바로우 선수한테 좀 맡긴 것 같은데, 문제는 모두바로우 선수의 성향상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지점에 지금 선수가 아예 없다 보니까 전환은 영리하게 통과가 됐는데 정작 이쪽에 볼 받아줄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왼쪽 공간이 넓게 열렸고 수원FC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수원FC 수비 전형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었지만 정작 공간을 만든 것과 다르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지혜로움이 부족했던 전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FC의 압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아까 전북이 오른쪽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원FC가 한쪽으로 따라 나와서 전북의 오른쪽 수적 우위 상황이 쉽게 나오지 않게끔 수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부터 들여다봐야 될 점은 과연 수원FC는 어떻게 전북의 이러한 포메이션을 공략했느냐. 일단 수원FC의 공격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무릴로 선수도 그렇고 라스도 그렇고 유독 수원FC에는 전북 출신 선수들이 많죠. 근데 보면 일단 볼 받자마자 무조건 전방 쪽으로 롱볼을 붙이고 있어요. 수비에 성공하면 재차 롱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방 공격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지공시의 수원FC의 패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수원FC의 포메이션은 저는 백3보다는 백4를 기반으로 한 4-3-1-2 내지는 4-2-2-2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백5라고 소개가 됐지만 막상 선수들이 서 있는 전형을 보면 백5에 미드필드 숫자를 조금 더 늘리려는 의도의 공격 전개 포메이션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 일단 센터백 2명이 이렇게 포진이 되면서 중앙 미드필드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백3를 만들어주는, 변형 백3를 만드는 형태의 공격 전개는 나왔지만 기본 전형 자체는 선수들의 이 위치를 봤을 때 4-3-1-2 내지는 4-2-2-2로 보는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변형 백3를 만들게 되면 측면 풀백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진시킬 수가 있는데, 수원FC는 공격 시에 좌우 공간을 좌우 풀백이 올라가는 형태로, 근데 따로 공격진에게 윙 역할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라스도 그렇고 이날 선발로 출전했던 이영준 선수도 그렇고, 이영준을 대신해서 전반전 20분에 들어오는 양동현도 그렇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었던 무릴로 선수도 그렇고요. 다 공격진은 가운데 위치해 있죠. 결국 폭을 벌리는 선수는 누군가 측면 자원, 뒤쪽의 측면 자원이 올라가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은 수원FC의 좌우 풀백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 빌드업 시에 미드필드 한 명이 내려와서 풀백을 윙백처럼 전진시키기 위해 변형 백3를 만드는 빌드업 전략을 김도균 감독은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주호 선수가 내려와서 후방의 3명의 숫자를 중앙에서 만들죠. 전북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풀백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반대쪽 풀백은 깊은 위치에 전진해서 언제든 측면에 폭을 제공하고 있었던 수원FC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전에 수원FC가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쓴 이유는 결국 다이아몬드 사사이, 4-3-1-2, 다이아몬드 사사이라고 좀 편의상 부르긴 하지만 이 전술은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를 상당히 많이 두는 전술이에요. 결국 전북이 4-3-2-1을 쓰면서 중원 수적 우위를 노렸는데
수원FC 역시도 이 전북의 중원 위주, 중앙 위주의 수싸움에 쉽게 밀리지 않는 전술을 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수원FC도 한쪽 공간 혹은 중앙 쪽의 선수들이 최대한 밀집을 해서 전북의 미드필더에게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이 구도를 좀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무릴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전북의 2선과 3선 사이 공간, 3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격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 공간에서 수원FC의 미드필드들이 계속 볼을 받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있어요. 풀백까지 포함을 했을 때. 투톱도 언제든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공략하려 하고 있고 미드필드와 공격진 사이의 공간은 수원FC도 미드필드 숫자에서 한 명의 우위가 있으니까 언제든 이 공간 사이사이로 공격진이 움직여서 위치를 잡거나 미드필드가 움직여서 위치를 잡거나 그래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원FC로 경기를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 쪽으로 따라 나오면 언제든 폭을 벌리고 있는 좌우 풀백을 활용하면서 측면 공간을 전개했죠.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데 앞서서 전북은 한쪽 공간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반대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왼쪽 공간에 숫자가 없어서 선수가 없어서 결국 전환 패스가 쉽게 시도되지 않거나 시도가 되더라도 미스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수원FC는 아주 간단하게 좌우 풀백에 전진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전환을 해야 되거나 상대가 중앙으로 쏘여서 측면으로 볼을 배급해야 될 때 언제든 받아주는 선수가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좌우 활용이 수원FC는 전북보다 조금 더 좋았다. 전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전북도 중원 우위를 노리고자 했고 수원FC로 중원 수적 우위를 노리고자 하는데 중원 수적 우위를 결국 좌우 측면 전환과 배급까지 추가로 활용을 했던 수원FC가 좀 더 중원 우위의 목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허리 쪽에서 볼이 통과가 됐고요. 이 장면은 결국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바탕으로 수원FC가 미드필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세컨볼을 따낼 때도 전북의 미드필드보다 수적 우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의 백4 그리고 그 위쪽에 미드필드 3명. 사실 이거는 좀 수비시 간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간격도 간격이지만 사실 수원FC가 무릴로 선수 그리고 그 뒤쪽에 중앙 미드필드들까지 수적 우위를 쉽게 만들면서 전북보다 좀 더 중앙 지역에서 수적 여유가 한 명 이상 발생이 되니까 세컨볼을 잡을 때도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찍 얼리 크로스를 올리고 이게 전북 수비에 의해서 튕겨 나와도 언제든 뒤이은 볼을 수원FC가 잡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초반에 전북을 좀 괴롭혔던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재차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죠. 미드필드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의 의도대로 경기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수원FC는 측면이 전진합니다. 풀백들의 위치부터가 일단 상당히 높은 위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좌우 측면이 전진된 형태에서 풀백을 활용했고 여기에 무릴로 라스, 사실 라스는 이 침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여기서 김진수 선수에게 뒤쪽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라스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김진수 선수는 좀 실망을 안겼다고도 볼 수 있는 아쉬운 판단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라스가 김진수 상대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친정팀 전북을 좀 울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FC가 먼저 선제골을 득점했고요. 이 장면에서도 수원FC는 한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한쪽은 역시나 전북이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수원FC도 보시면 지금 이쪽은 아예 다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한쪽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사실 앞서서도 보았죠. 앞서서 전북의 공격이 오른쪽 위주로 의도를 가져갔고 왼쪽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보시면 전북은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수원FC는 전혀 아랑곳 않고 전북의 오른쪽 위주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최대한 선수들이 이 좁은 공간으로 모여서 전북의 수적 우위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수원FC도 사실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전북의 오른쪽 위주 전술을 막는 거는 충분히 의도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워두고 있는 공간이 지금 너무 넓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전북이 이쪽 공간을 활용만 했어도 좀 더 이날 보여줬던 전반전 경기력보다는 다양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쿠니모토 선수의 동선도 이날 경기 전술적인 지시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고 모두바로우는 전환 패스를 받기에는 너무 깊은 위치에 전진이 돼 있었으니까 수원FC가 비워두고 있는 약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정작 전북은 이쪽을 공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원FC의 압박이 분명 어느 정도 리스크가 꽤 위험 요소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원FC의 불안점은 크게 공략되지 않고
오히려 수원FC는 전북의 오른쪽 위주 빌드업을 최대한 막아서는 형태로 전반전 경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쭉 보여드릴게요. 스로인 상황이 소유권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수원FC가 역습에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미드필드 숫자가 많아서 세컨볼을 잘 따내고 무릴로 그리고 또 한 번 침투를 가져가는 라스 구자룡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면서 다리 사이를 정확하게 맞죠? 이 선수는 베이트비크가 아니고 라스입니다. 친정팀 전북을 상대로 이제 골을 넣으면서 세레모니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수원FC가 이렇게 전북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본인들이 목적하에서 확실하게 볼을 끄는 다음에 공격을 나갈 때 전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 재미를 보는 모습을 이번 골 장면에서도 연출해줬어요. 이 장면도 공격이 끝난 다음에 중원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전북을 압박하면서 전북 진영에서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수원FC는 이 허리 쪽 중앙 지역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바로 압박을 나가고 압박이 풀리더라도 뒤쪽의 선수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커버를 들어가기에 매우 용이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의 빌드업이 지금 쉽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불안하게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원FC가 이 지점에서 볼을 끊고 난 다음에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이 풀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일단 수비 대형은 빠르게 백포를 유지하고요. 여기에 미드필드들도 빠르게 갖춰서 자기 진영에서 좁은 공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확실한 백포를 기반을 둔 수비 라인이 나오고 너무 이제 수비 시 한쪽 공간이 쏠린다 싶으면 무릴로 선수가 내려와서 이쪽의 수적 우위 상황을 좀 도와주는 그래서 4-3-1-2 내지는 4-4-2 형태로 조금 더 수비가 갖춰지게 된 수원FC였습니다. 지금처럼 전북이 왼쪽으로 좀 쉽게 볼이 투입됐을 때는 무릴로가 내려와서 4-4-2에 가깝게 전형을 좀 만들려는 의도도 보여줬죠.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가 많으니까 전북이 압박을 받으면서 빌드업 시의 템포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끌고 가지 못했어요. 이 또한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쓰면서 김도균 감독이 원했던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돋보였던 건 수원FC 최후방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쿠니모토가 굉장히 잘한 장면이에요. 전북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우수한 선수들이 많다는 건데 1대1에서 이렇게 상대 압박을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오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수비를 보면 역시 수원FC의 최후방 집중력이 지금 수원FC는 사실 순위권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리그에서의 동기부여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만큼은 선수들의 눈빛이 꽤 달랐다. 그래서 옐로우에서 재승부 예측이 크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후반전이 되니까 전북이 변화의 칼을 먼저 뽑아들었습니다. 하프타임 중에 이승기 선수를 대신해서 김보경 선수가 들어왔고 송민규 선수를 대신해서 문선민 선수가 들어왔어요. 이승기 선수의 어떤 활동폭이나 움직임이 조금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게 비춰졌을 수도 있고 김보경을 넣어서 패스기를 좀 더 잘 보거니와 여기에 쿠니모토 선수의 동선이 너무 넓은 공간으로 퍼지지 않게 아까 얘기 드렸던 왼쪽의 공간은 사실 쿠니모토 선수가 김진수를 대신해서 좀 더 폭을 벌리고 가담이 되어줘야 했었기 때문에 쿠니모토 선수를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자 옆에 파트너를 김보경 선수로 세우려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송민규 대신에 문선민을 투입하면서 문선민 선수의 개인 기량 또 문선민 선수가 드리블을 칠 때는 상대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러한 효과들을 좀 노리려고 하프타임 교체를 일찍 단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분에는 일류첸코를 빼고 구스타보를 넣었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이번에는 조커로 들어와서 후반전에 좋은 공격 요원이 되었죠. 후반전에 전북은 전반전과 다르게 흐름을 좀 가져왔어요. 이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문선민, 구스타보 그리고 김보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후반전 투입이 좀 되었었고요. 수원FC가 계속 롱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지금처럼 롱볼 전개가 전북 수비수들에게 읽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양동현과 라스의 투톱이었는데 전북의 수비진이 양동현과 라스에게 강하게 대인 압박을 걸고 무릴로에 대해서도 백승호 선수의 커버가 잘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공격을 잘 끊어냈고요. 이 장면도 바로 수원FC가 공격을 나가기 위해서 전방 쪽으로 공격진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공격진들이 라스 선수가 지금 중앙 쪽에 머물러서는 전북 수비수들에게 계속 에어싸이니까 측면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동현 선수에게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고 양동현 선수는 계속 고립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 무릴로 선수가 너무 내려와서 후반전에도 볼을 받아주려 하다 보니까 전방 쪽 공격수들하고는 간격이 좀 후반전 들어서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쉽게 풀리지 않고 전북이 계속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수원FC는 후반전에 오히려 흐름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북에게 위기 상황을 좀 내주는 전반전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북이 아예 공간을 잘 틀어막고 있죠. 그래서 수원FC가 나갈 수 있는 공간, 라스의 움직임도 홍정우 선수가 미리 읽어내면서 최종적으로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북이 후반전 확실히 급해졌습니다. 0대2로 지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할 감독은 없겠죠. 그러니까 왼쪽 빌드업을 위해서 조금 더 스토퍼에 가깝게 쓰였던 김진수 선수도 공격시에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을 후반전에는 보여줬습니다. 빌드업 시에는 김진수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지만 결국 왼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 전반전에는 그 공간에 선수가 없으면서 전환이 통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게 된 후반전이었고요.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이번에는 바로 폭을 벌리는 형태로 공격에 가담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도 김보경 선수 투입 이후에는 조금 더 동선이 왼쪽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배치가 되면서 이제는 왼쪽에서도 좀 더 전북이 너무 오른쪽에만 집중되었던 전반전의 공격과 다르게 왼쪽에서 이유첸코도 종종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왼쪽 상황을 좀 더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후반전은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좌우 공격의 밸런스가 전반보다는 갖춰졌다. 전반에는 너무 이 오른쪽만 신경을 쓰니까 수원FC가 쉽게 압박을 했는데 후반 들어서는 전북도 우리 왼쪽 공격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프타임 동안 지시가 내려지면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전북은 후반전에 문선민 선수가 투입됐을 때 문선민 선수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후반전에 들어와서 문선민 선수 쪽으로 결국 상대 수비가 그냥 선수 한 명이 들어가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문선민이 곧 공격의 부분 전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자, 문선민이 뛰어들어가고 볼 잡고 크랙으로서 모습을 문선민 선수가 여기서부터 보여줍니다. 수원FC 수비가 한 명으로 문선민 막기가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이유첸코 그리고 이 넓은 왼쪽 지역 김보경 선수 투입된 이후엔 쿠니모토가 좀 더 왼쪽 넓게 움직이면서 전반전 쿠니모토에 문제가 있었던 동선이 바로 잡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문선민 선수가 들어와서 상대를 계속 문선민 선수 혼자만으로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니까 결국 중앙에 있는 이유첸코 반대쪽에 있는 모두바루 혹은 쿠니모토에게 공간이 쉽게 열리는 상황들이 후반전에는 나왔던 거죠. 그리고 수원FC가 이 악수가 된 교체들이 있었어요. 일단 후반전 중반에 김주엽, 정재용, 조유민 이 세 명의 선수를 한 번에 투입하는 과감한 선택을 내립니다. 세 명의 선수가 어쨌든 피치에는 11명의 이 한 팀 선수들이 있는데 무려 3명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조직력에 있어서 교체 직후의 시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원FC가 이 교체 직후의 장면을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FC가 이 시간대 76분이 선수 교체된 직후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선수들의 위치, 기동력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체 직후니까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이 전술적인 이해나 혹은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을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한 5분, 10분 정도 뛰면서 예열이 되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투입된 직후에 전북은 이미 급할 대로 급하고 공격으로 과감한 수를 던질 만큼 던졌기 때문에 수원FC의 교체 투입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강도 높은 경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녹아들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북이 이 시간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합니다. 백승호가 롱볼을 올리고 여기서 하필 잭슨과 곽윤일 선수가 겹치면서 문선민에게 공간을 쉽게 주게 돼요. 이 실점이 터지면서 수원FC 입장에서도 후반전 경기 내용을 조금 내주는 분위기였다가 실점까지 발생하면서 조금은 조바심이 생겼을 거라고 보이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우리 할 수 있다. 시간도 나쁘지 않고 동점만 만들면 그래도 울산보다 승점 우위는 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세를 탔어요. 골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바로 전북이 또 한 번 공격에 나서고 재미를 봅니다. 반대 전환, 모두바로의 헤더, 그리고 교체 투입된 구스타보. 여기서 속도가 앞섰죠. 페널티킥을 획득했고요. 수원FC가 교체 수를 발동한 이후로 선수들 간 위치나 간격 조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페널티킥 상황, 구스타보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성공하면서 전북은 2대2를 만듭니다. 이 장면도 수원FC의 조직력, 교체 수리 이후에 간격 조절에 문제가 발생됐던 장면인데 전북이 이 부분을 제대로 또 찌릅니다. 롱볼 투입,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오버래핑이 됐을 때 수비 쪽에 있어서 결국 모두바루가
볼을 주고 여기서 김진수와 같은 선수들, 또 폭을 벌리는 쿠니모토와 같은 선수들, 왼쪽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수원FC가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후에 볼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볼을 처리하지만 볼 간수 상황에서 전북의 압박을 이겨나오지 못하고 개개인의 실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구스타보가 골을 넣습니다. 2대0이 2대3이 되는, 전북 입장에서 3대2가 되는 대단한 역전승인가 했는데, 하지만 전북에게 야속하게도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김상식 감독의 항의는 핸드볼 의심 상황이 있었다, 페널티킥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VAR도 가동됐지만 핸드볼은 선언되지 않았고 구스타보 선수의 골은 오프사이드로 그냥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원FC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에 나섰는데, 사실 마지막 들어서는 서로 전술적으로 대응할 만큼 했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는 시간대가 접어들면서 누가 더 넓은 공간에서 실수 안 하고 효율적으로 기회를 살리느냐, 또 공격수의 개인 기량이 얼마나 잘 발동되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원FC가 한번 볼을 소유하면서 전북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흐름을 한번 끌어냈고요. 여기서 세컨볼을 받아낸 것이 주요했죠. 저는 이 라스 선수의 기가 막힌 기량, 이 동작이, 이 선수는 약간 포처, 골잡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침투를 가져가서 뒷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잖아요. 라스 선수가 이번에도 침투가 나갈 때 이 좋은 침투를 가져가면서 후반전 들어서는 사실 전북의 수비가 라스도 그렇고 양동현도 그렇고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한 방을 결국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라스라는 선수는 결국 언제든 공간이 낮다 싶을 때 수비보다 한 박자 빠르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득점력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라스가 들어가서 슈팅. 이 각도에서 골대를 맞춘 것 자체도 대단한 슈팅인데, 뒤은 상황에서 세컨볼을 또 수원FC가 따냅니다. 결국 마지막 시간대 이 상황은 서로 지칠 만큼 지친 상황에서 집중력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세컨볼을 연이어 따내고 라스의 침투, 양동현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수원FC가 집중력에서 이 시간대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라스가 수비를 끌어주고 넓은 공간에 있던 선수들끼리의 합작품, 결국 여기서 송범근 골키퍼가 역방향에 걸립니다. 울산 출신 정재용 선수의 골이고요. 울산 팬들한테는 환호할 만한, 그리고 전북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된 장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따내는 과정에서 라스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죠. 저는 라스가 침투 이후에도 결국 집중력 있게 상대 풀백 김진수와 홍정호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계속 파고들면서 똑같은 지점에 위치를 잡았던 것이 매우 주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스가 결국 중앙으로 좁혀져 있던, 양동현도 마찬가지지만 양동현 베테랑다운 어떤 움직임, 라스가 보여주는 이 공간 침투 능력, 두 투톱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북의 백포가 이들에게만 시선이 쏠렸고, 결국 중요한 순간 세컨볼을 수원FC가 가져갔을 때 측면 쪽 공간이 역시 열려있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북보다 수원FC가 이 시간대 집중력이 앞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양동현과 라스, 특히 라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을 벌리면서 전북의 수비도 한쪽으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이때 전환 패스 선택이 좋았고 양동현 선수 쪽만 바라보니까 결국 라스 선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김진수, 홍정호는 라스만 시선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공간은 결국 완전한 수원FC의 몫이 됐습니다. 여기에 정재용 선수도 언제든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전진할 수 있는 공간 상황을 좀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라스 선수가 김진수 선수를 붙잡아뒀고, 그러면서 결국 이 넓은 공간은 최종적으로 수원FC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했던, 아까는 정재용 선수가 뒤에 있었죠. 바로 그림을 그려드린 대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골문 정면을 바라보고 때릴 수 있는 각을 정재용 선수가 확실하게 잡고 있었고요. 두 차례 세컨볼 상황에서의 수원FC의 집중력 발휘, 그리고 상대 수비를 잡아끈 양동현과 라스, 마지막 상황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고 최종적으로 패스를 뿌려줬던 미드필드들, 올라오는 좌우 풀백, 이 시간대 수원FC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원FC와 전북의 경기, 결국 놀랍게도 전북이 이 중요한 순간에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울산은 그 이후에 치러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었고, 그래서 결국 울산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현재 전북과 울산은
승점 동률인 상황. 하지만 다득점에서 전북이 5골이 앞서면서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득점은 전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승점이 동률이 된 이상 전북 입장에서도 남은 2경기를 다 잡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전 울산전에서의 승리의 이점이 사실상 많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향후 2경기 일정을 보면 전북은 대구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제주와의 홈 경기를 최종전에 갖게 되고요. 반대로 울산의 경우는 수원 원정을 다녀왔다가 대구하고의 홈 경기를 최종전에 치릅니다. 이 두 팀이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패배, 수원FC전의 패배가 전북에게 시즌이 끝나고 어떤 의미로 기억이 될지, 그리고 울산은 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지 K리그1 파이널 그룹 A의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투펀치 그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